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입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가 대입 자소서 작성법 특강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유튜브 시작 초창기에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내용이나 구성면에서 최근에 찍은 영상들보다는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자소서 작성법은 뭐 작년과 올해 크게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만을 좀 재편집해서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더 간편하게 자소서 작성법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 영상으로 오늘은 자소서 쓰기 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자기소개서 매 항목마다 강조되고 있는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어떻게 쓰고, 자소서에서 배우고 느낀 점 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소서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자소서 경쟁력의 핵심은 아무래도 소재겠죠. 자소서 쓰시기 전에 소재를 뭘 고르셔야 할지부터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런 소재 선택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영상이라 뭐 말의 속도나 음량 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항목별 작성법도 핵심만 요약해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소서 배우고 느낀 점의 중요성과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자소서의 본질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에서 도대체 왜 배우고 느낀 점을 왜 쓰게 하고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인용해 드릴 건데요.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소유냐 존재냐. 바로 이 책에서 자소서에 배우고 느낀 점이 왜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답변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뒤에 드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인간의 그 삶의 양식에 소유적인 양식과 존재적인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 양식의 삶이라는 거는 어떤 사물이나 지식을 획득하고 소유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의 자세, 이게 소유적인 양식의 삶이고, 존재적인 양식의 삶이라는 거는 변화나 성장 또는 어떤 관계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의 자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도 조금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2부 제1장의 소제목이 학습에 있어서의 소유와 존재라는 챕터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소유적인 학습과 존재적인 학습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가 존재적인 학습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소유적인 학습이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필기한 것을 암기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내가 공부한 지식들 머릿속에 저장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소유적인 학습입니다. 이런 학습에 대해서 프롬은 뭔가 부정적이라는 거죠. 밑에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유 양식에 집착하는 학생들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곧 자기들이 배운 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배운 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 단단히 묶어두거나 필기한 것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에 의해,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생산하거나 창조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소형의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관한 새로운 사상이나 관념에 부닥치게 되면 오히려 당황한다. 그럼 존재적 학습이란 뭐냐? 세계에 대하여 존재 양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에게는 학습 과정은 전혀 다른 특질을 갖는다. 그들은 말이나 관념의 수동적인 저장소가 되기보다는 귀를 기울여 열심히 강의를 듣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강의 내용을 능동적 생산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의문, 새로운 관념, 새로운 전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 이런 학습이 존재적 학습의 특징이다라고 에릭 프롬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에릭 프롬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소유적 학습의 특징은 뭔가를 암기하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지켜두고 자기 머릿속에 묶어두는 거고요. 존재적인 학습 경험이라는 거는 뭔가 의문을 만들고 생산하고 반응하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반응이라는 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까 자소서에서 보신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반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나 경험에 대한 반응을 쓰라는 얘기죠. 이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대학들이 지금 뽑고자 하는 인재가, 또는 우리 교육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가 과거 산업 시대에 많은 것을 암기하고 그리고 주어진 매뉴얼을 잘 숙지해서 대량 생산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아니고 지금 현대 또는 미래 사회에 복잡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기존의 지식들을 토대로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이 반응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고 다시 자소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학들은 이 자소서를 통해서 점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어떤 경쟁력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은 당연히 지금 우리 사회나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쟁력이어야겠죠. 저는 그 경쟁력의 핵심이 자기 공부나 경험에 대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내가 어떤 공부나 경험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걸 응용해서 다른 지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지식과 그것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그 동아리 내에서 뭐 어떤 주제를 두고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무엇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뭐 어떤 걸 깨닫게 됐다. 이렇게 적지만 마시고요, 여러분. 그 활동에 대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내용들이 입학사정관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거나 역동적인 사건이라면 물론 더 좋겠죠.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종 자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고 느낀 점이다.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이 중요한 이유는 성적이나 스펙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게 곧 정성평가겠죠. 그리고 그 경쟁력을 표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본인의 공부나 활동에 대한 반응이다. 그 반응은 어떤 의문일 수도 있고 뭐에 대한 전망일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생산물이거나 또는 행동이나 습관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배우고 느낀 점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소서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고요. 지금 자소서 작성을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머지않은 미래에 자소서 작성을 위해서 어떤 경험, 활동을 하실까 고민 중이시라면 그 활동을 통해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소서는 배우고 느낀 점이다. 배우고 느낀 점은 반응이다. 오늘 주제는 학종 자소서 소재 선택의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성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진정성인데요. 쉽게 말하면 솔직하고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자소서 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무조건 정직하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정직하면서도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경쟁력을 담보하는 진정성 있는 소재 선택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의미 있는 실제 경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겠죠. 의미라는 건 여러분들이 최대한 넓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이든 경험이든 크게 배웠다든지 뭔가를 내가 크게 배웠다든지 우수한 성과를 냈다든지 또는 칭찬을 많이 받았다든지 또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다든지 또는 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든지 또는 그 활동이나 경험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재밌었거나 뭐 슬펐던 사건들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소재라도 실제 경험을 적어야 한다.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시간 투자가 어느 정도 많았던 경험을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나요? 그쵸? 주로 공부하시는데, 그쵸? 문제집 풀고 또 수행평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과정, 문제 풀었던 과정 배제하시면 여러분들 쓰실 게 없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다 제외하고 뭔가 색다른 경험을 찾으려고, 색다른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 쓰셨으니까요. 그게 바로 공부 과정이겠죠. 그래서 공부 과정에 관련된 소재를 쓰실 때에는 적어도 진정성 하나만큼은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정황이 있는 소재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는 리얼한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진정성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 소재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은 변별력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자소서의 진정성보다는 변별력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자소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소서 변별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죠. 내가 했던 공부나 탐구나 활동이 다른 애들 거보다 좀 난이도가 있다. 이런 변별력이 있겠지. 또는 소재가 굉장히 특이하거나 독특하거나 눈에 띄는 흔하지 않은 소재라면 경쟁력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소재 많이 있으십니까? 설사 그렇게 생각되는 소재가 있으시더라도 그게 얼마나 희소성이 있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자기적합성, 자소서 소재를 선택하실 때 자기한테 정말 잘 맞는 소재인지를 가장 많이 따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군인으로 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훈련할 때는 소총 갖고 훈련했는데 대포가 화력이 더 좋다고 해서 대포 갖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포 내가 쏠지를 몰라.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학종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전공 적합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전공 적합성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첫 번째 과제는 자기가 소재로 쓴 내용들이 자기한테 정말 얼마나 적합한가, 자기 적합성을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전공 적합성도 의미가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의대를 지원하는 어떤 수험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인성활동에 두 가지 소재를 놓고 어떤 소재를 자소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은 뭐였냐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병원 같은데 위문 공연을 다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년 동안 자신과 한 반에서 생활한 장애인 친구와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케스트라 단원, 의료기관, 위문 공연 소재를 선택하고 싶은 욕구를 더 많이 느끼세요. 이 학생의 경우도 실제로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은 학생부에도 기록이 돼 있었고 또 시간도 적지 않았고 장애인 친구와의 이야기는 뭐 학생부에 특별히 나와 있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활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소재, 특히나 의대를 지원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공 적합성 면에서 봉사도 의료기관 봉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의 성격이요, 그렇게 무대 체질도 아니었고 처음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살갑게 교류하기보다는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나가는 조금은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 어떤 의미부여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 한마디로 그 활동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 친구와 2년 동안 함께 보냈던 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친구를 도우려다가 겪었던 실수라든지 또는 다른 친구들과의 마찰, 그 과정에서 왔던 마찰,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바뀔 때 장애인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고마웠다는 뭐 편지도 받고 별도의 인사도 받게 됐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자소서를 쓰면서 그때 활동을 기억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말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배려 또는 함께 어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 내성적인 이 학생의 성격에는 의료기관 위문공원보다는 보기에는 더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일 수 있죠. 그냥 자기 일상에서 자기와 가깝게 지냈던 친구와의 이야기가 보다 자기 적합성에 맞는 소재였던 겁니다. 두 가지 키워드, 진정성과 변별력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품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카탈로그와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실제 구매한 사람들이 적은 사용 후기입니다. 카탈로그는 말 그대로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쁜 사진과 그 다음에 아주 정제된 단어들, 어떻게 보면 화려한 스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용 후기는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사용 후기는 내용면에서는 자신한테 유용하거나 또는 유용하지 않은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글 자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진짜 자기 이야기를 적었다고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사용 후기 내용 보시면요, 자기 적합성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 밥솥에 대한 실제 사용 후기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약 근행이 있어서 아침잠 많은 저에게 완전 굿이고요. 3일을 놔둬도 밥맛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예약 기능. 자, 예약 기능이 우리가 이걸 스펙이라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에게 이 밥솥의 예약 기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왜 의미가 있었죠? 아침잠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쌀 안 치고 밥 짓고 기다리려면 뭐 회사 늦거나 학교 늦는 거겠죠. 그래서 예약 기능이 의미 있었다. 이 밥솥의 이 예약 기능에 자기 적합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약 기능이라는 소재를 사용 후기로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사니까 밥 한번 해두고 오랫동안 안 먹는 일도 생기겠죠. 3일을 놔둬도 밥맛이 유지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소재 자체가 이 사용자에게 적합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사용 후기가 우리한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용 후기와 같은 자소서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카탈로그는 아무나 만들 수 없지만 사용 후기는 누구라도 쓸 수 있습니다. 학종, 자기소개서, 특강, 소재 선택의 두 가지 기준에서 진정성과 자기 적합성 강조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